피 냄새가 났다. 밤 공기에 섞여 코끝을 찔렀다. 철무영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옷깃을 타고 손등까지 내려와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달빛 아래서 검게 빛났다. 용화는 철무영의 팔을 잡은 채 걷고 있었다. 반대쪽은 소연이 붙잡고 있었다. 셋이서 겨우 걷는 꼴이었다. 200년을 살며 이렇게 비참한 적이 있었나? 기억나지 않는다. 개울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숲은 깊어졌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걷고 있었다. 마교 쪽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됐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철무영의 숨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고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게 느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날이 밝기 전에 쓰러질 수도 있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숲 너머에서 불어온 바람이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풀잎도 아니고 꽃도 아닌 톡 쏘면서도 익숙한 냄새.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지금은 머리가 돌아가질 않았다. 철무영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소연이 먼저 발견했다. 숲을 빠져나온 곳에 바위가 있었다. 두 개의 커다란 바위가 서로 기대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람 둘은 누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었다. 완벽한 은신처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고를 여유가 없다. 여기 눕혀요. 소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철무영을 바위 틈에 눕히자 신음이 새어나왔다.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였다. 소연이 옷을 더 찢어 어깨를 감쌌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다. 천이 금세 붉게 물들었다. 용화는 바위 위에 올라가 주변을 살폈다. 숲은 고요했고 추격자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일단은 따돌린 것 같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다. 마교의 추격대가 개울을 따라오고 있을 수도 있었다. 내공이 바닥이라 기감도 제대로 안 잡혔다. 평소라면 100장밖에 기척도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장이 한계다.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어떻게 해요? 소연이 올려다보며 물었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아까까지 담대하게 검을 휘두르던 소연이 지금은 떨고 있었다. 일단 피를 멈춰야 해. 말은 그렇게 했는데 방법이 없었다. 내공이 있으면 혈도를 눌러 지혈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남은 건 바닥난 기력뿐이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반 시즌인 것 같기도 하고 한 시즌인 것 같기도 했다. 확실한 건 철무영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어깨 상처가 문제가 아니었다. 내상이다. 혼자서 20명을 상대하며 입은 내상이 겹쳐진 것이다. 소연이 계속 지압을 하고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급하게 배운 혈도술로는 한계가 있었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여기에 약도 없고 의원도 없다. 철무영, 일어나요. 소연이 볼을 두드렸다. 눈 뜨세요. 반응이 없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용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 때문이다. 자기를 구하러 왔다가 자기를 두고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가 혼자 뒤에 남아 싸웠다가 이 꼴이 된 것이다. 빚이라고 했지. 빚이 아니라 목숨값이다. 내가 길을 넣어볼게. 용화가 손을 뻗었다. 남은 내공이라고 해봐야 찌꺼기 수준이었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손바닥을 철무영의 등에 대고 길을 밀어 넣으려 했다. 단전이 텅 빈 듯한 감각이 들었다. 짜내도 나오지 않았다. 빈 항아리에서 물을 퍼내는 느낌이었다. 안 돼요. 소연이 용화의 손을 잡았다. 용화도 지금 한계잖아요. 둘 다 쓰러지면 끝이에요. 맞는 말이다.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란 건가?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게 보였다. 나무 사이로 새어드는 빛이 아직은 약했지만 한 시즌 안에 날이 밝을 것이다. 날이 밝으면 발견될 확률이 높아진다.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철무영을 이 상태로 옮기면 죽을 수도 있다. 용화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려 있었다.
여기 남아서 치료를 기다릴 것인가? 위험을 감수하고 움직일 것인가? 어떤 쪽이든 도박이다. 소연은 철무영 곁을 떠나지 않았다. 피 묻은 손으로 계속 맥을 짚고 이마를 닦아주고 이름을 불렀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이다. 소연. 여기서 더 버틸 수 없어. 날이 밝으면 마교놈들이 찾아올 거야. 소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싫은 거다. 그렇다고 움직이면 철무영이 위험해요. 여기 있어도 위험해. 치료도 못하면서 버티면 뭐가 달라지겠소. 냉정한 말이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소연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때 또 바람이 불었다. 아까와 같은 방향에서 톡 쏘는 냄새가 더 진해졌다. 용화의 콧등이 찡그려졌다. 이 냄새 분명히 어디서 맡아봤다. 술이다. 독한 술 냄새에 약초가 섞인 것 같은 냄새. 이 산속 한복판에서 이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분명히 가까운 곳에서 나고 있었다. 용화의 눈이 커졌다. 설마 냄새를 따라갔다. 소연에게 철무영을 맡기고 용화는 바위를 돌아 숲 안쪽으로 들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나뭇가지를 헤치며 냄새가 진한 쪽으로 움직이자 30보도 안 되어서 뭔가가 보였다. 오두막이었다. 반쯤 무너진 지붕의 벽은 나무 판자를 대충 이어붙인 것 같았다.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프로 엮은 거적이 하나 걸려 있었고 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연기가 지붕 틈으로 피어올랐다. 그리고 냄새의 근원이 보였다. 문 앞에 놓인 술병이었다. 아니, 술병이라기보다는 항아리에 가까운 크기였는데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다. 독한 냄새가 거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용화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 냄새를 안다. 이 독특한 조합을 안다. 술의 약초를 우려내는 특이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용화가 아는 한 명뿐이었다. 거적을 열었다. 오두막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등을 돌린 채 화롯불 앞에 쪼그려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허름한 도포에 풀어헤친 백발. 등이 굽어 있었지만 체구는 작지 않았다. 뭐야? 손님이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목소리가 귀에 익었다. 너무 익어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취광도인이었다. 돌아본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코가 붉었다. 술에 절어 있는 거다. 딱 기억하는 그 모습이었다. 스승님. 용화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린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웠던 건가? 아마 그런 것 같다. 인정하기 싫지만. 취광도인이 용화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위아래로 굴쳤다. 찢어진 옷, 피 자국, 화상 흉터, 비틀거리는 다리. 전부 보고 있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담담한 평가였다. 걱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어조였다. 술잔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이 양반은 원래 이랬다. 강호가 재밌더냐? 재밌진 않았어요. 그래 보이네. 취광도인이 피식 웃더니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용화는 화가 나려다 참았다. 지금 이 상황에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이 사람한테 따지면 오히려 술잔이 하나 더 나올 뿐이다. 스승님. 동료가 다쳤어요. 알아. 알고 있었다. 용화의 눈이 가늘어졌다. 셋이서 비틀거리며 오는 거 봤다. 아까부터. 취광도인이 태연하게 말했다. 피 냄새가 여기까지 나더군. 보고 있었으면서 나오지 않은 거다. 이 사람답다. 스승이 대신 나서면 제자가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 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짜증나지만 따질 시간이 없었다. 살릴 수 있어요? 취광도인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이 됐다. 술기운에 흐릿하던 눈이 맑아졌고 용화를 똑바로 쳐다봤다. 보여줘 봐라. 용화가 앞장서서 바위 틈으로 안내했다. 취광도인이 뒤따라왔는데 걸음이 빨랐다. 아까의 나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숙련된 무인의 움직임이었다.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을 알면
놀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소연이 낯선 노인을 보고 경계하며 검을 들었다. 누구예요? 내 스승이요. 걱정 마. 소연이 의심 가득한 눈으로 취광도인을 봤다. 허름한 행색의 술 냄새까지. 의심하는 게 당연했다. 근데 지금 다른 선택지가 있나? 없. 취광도인이 철무영 앞에 쪼그려 앉더니 맥을 짚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좋은 신호는 아니었다. 늦었으면 죽을 뻔했어. 취광도인이 중얼거렸다. 어깨 상처는 깊지만 치명적이진 않아. 문제는 내상이다. 경맥 3곳이 손상됐고 기혈이 역류하고 있어. 고칠 수 있어요? 소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취광도인이 소연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이 정도면 술 한 잔 마시고도 고칠 수 있지. 장난인 건지 진심인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일 거다. 이 사람은 항상 그랬으니까. 취광도인이 소매를 걷어 올렸다. 손끝에서 부드러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용화가 알고 있는 저 기운. 따뜻하면서도 깊은 힘이 철무영의 등에 닿았다. 치료가 시작됐다. 취광도인의 손이 철무영의 등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눈을 감은 채였다. 숨도 느리고 손도 느렸다. 급할 것 같은 상황인데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경맥의 흐름을 읽고 있는 거다. 용화는 그 과정을 알고 있었다. 수련할 때 수없이 봤으니까. 여기가 막혔구나. 취광도인이 척추 왼쪽 한 점을 짚었다. 그리고 여기도 3곳이었다. 척추를 따라 나란히 위치한 경맥 3개가 손상되어 있었다. 기혈이 역류하면서 장부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 방치하면 내공 손상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다. 풀 수 있겠어요? 용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풀 수는 있어. 근데 시간이 걸린다. 취광도인이 눈을 뜨더니 주위를 둘러봤다. 이 근처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다. 마교 본거지에서 불과 3~4리 떨어진 곳이다. 추격대가 올 가능성은 언제나 있었다. 안전하다고는 못해요. 그래도 움직일 수는 없어. 치료 중에 흔들리면 경맥이 완전히 끊어진다. 취광도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 시즌만 시간을 줘라. 그 안에 위험한 부분만 잡아놓겠다. 한 시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날이 밝기 전에 끝낼 수 있을까? 아슬아슬했다. 알겠어요. 용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취광도인이 다시 눈을 감았다. 손끝에서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철무영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경맥을 열고 있는 것이다. 용화는 바위 위에 올라가 앉았다. 망을 봐야 했다. 취광도인이 치료하는 동안 누군가는 주변을 경계해야 한다. 소연은 치료를 돕고 있었으니까. 남은 건 용화뿐이었다. 문제는 내공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기감이 10장 안팎이니. 적이 다가와도 바로 코앞에 오기 전에는 알 수 없었다. 눈과 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밤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해가 뜨면 시야는 좋아지지만 발각될 위험도 커진다. 양날의 검이다. 숲은 조용했다. 바람 소리, 벌레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 소리, 평화로운 소리들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몰랐다. 용화는 이를 악물었다. 내공만 있으면 이런 걱정은 필요 없는데. 기감으로 수백 장을 커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고작 10장이다. 200년을 살아온 용족이 이 꼴이라니.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세우고 코를 킁킁거렸다. 사람 냄새나 횃불 냄새가 나면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없었다. 아래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취광도인에게 뭔가를 묻고 있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반 시즌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동쪽 하늘이 확연히 밝아졌고 나무 사이로 첫 번째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이슬이 맺힌 풀잎이 반짝였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평화롭게 보이는 아침. 용화의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숲 저편. 나무들 사이로 뭔가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동물인 줄 알았다.
사슴이나 토끼 같은 것. 하지만 움직임이 달랐다. 규칙적이었고 방향이 있었다.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사람이다. 한 명이 아니었다. 나무 사이로 검은 옷자락이 보였다. 둘, 셋, 다섯. 부채살처럼 펼쳐져 숲을 수색하고 있었다. 마교의 수색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거리는 100보 정도. 이 속도라면 이 보 안에 여기까지 올 것이다. 용화가 소리 없이 바위 아래로 내려갔다. 스승님.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교 놈들이 오고 있어요. 5명. 100보 거리. 취광도인이 눈을 뜨지 않았다. 손만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반이야. 지금 멈추면 위험해. 시간이 없어요. 있어.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전에. 취광도인의 왼손이 허공을 가볍게 휘저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기의 파동이었다.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 용화의 용화가 반응하며 알려줬다. 기 차단막이다. 취광도인이 짤막하게 설명했다. 이 안에 있으면 기감에 안 잡힌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찾아. 그 정도의 기술이라니. 치료하면서 동시에 은폐술까지 펼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대체 어느 수준인 거지? 수색대가 가까워졌다. 용화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소연도 철무영 곁에 엎드려 있었다. 검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발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낙엽을 밟는 소리. 나뭇가지를 헤치는 소리. 가장 가까운 놈이 바위에서 10걸음도 안 되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가 말했다. 저쪽 개울 따라 더 가봐. 피 흔적이 있을 수도 있어. 피, 흔적. 철무영이 흘린 피가 개울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걸 따라오면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시간 문제였다.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취광도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대단한 배짱인 건지 둔한 건지 알 수 없었는데 아마 전자일 것이다. 용화는 주먹을 쥐었다. 내공이 없어도 용의 신체는 남아있다. 마교도 한둘 정도는 맨손으로도 상대할 수 있다. 하지만 5명은 무리다. 특히 지금 상태로는. 걱정 마라. 취광도인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읽은 건가? 표정을 읽은 건가? 저 정도 수준의 놈들은 이 차단막을 못 뚫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란다. 저기 10걸음 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쉽게 말하네. 하지만 취광도인을 믿기로 했다. 이 사람이 틀린 적은 없었으니까. 적어도 실력에 관해서는. 수색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그 시간이 한 시진처럼 느껴졌다. 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해가 나무 위로 올라왔을 때 취광도인이 손을 걷었다. 됐다. 짧은 한마디였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치료하면서 기 차단막까지 유지했으니 소모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표정은 태연했다. 술병을 집어들더니 한 모금 들이켰다. 이 사람은 진짜 언제든 술을 마시는구나. 철무영의 안색이 달라져 있었다. 잿빛이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호흡이 안정되어 있었다. 땀도 멈췄다.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죽을 것 같은 분위기는 사라졌다. 소연이 철무영의 맥을 짚어보더니 눈이 커졌다. 맥이 안정됐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상은 잡아놨다. 외상은 약을 발라야 하는데 오두막에 약초가 좀 있다. 취광도인이 턱으로 오두막 쪽을 가리켰다. 거기서 쉬면서 치료하면 2, 3일이면 깨어날 거야. 2, 3, 1. 긴 시간이다. 그 사이에 마교 추격대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철무영을 움직일 수 없으니 여기서 버텨야 한다. 스승님. 말해. 왜 여기 계세요? 용화가 물었다. 궁금했다. 이 산속 한복판에 마교 본거지에서 3, 4리밖에 안 되는 곳에
왜 오두막을 짓고 있는 건지. 취광도인이 술잔을 기울이며 피식 웃었다. 그게 중요해? 걱정이 돼서 따라온 거다. 만족하냐? 용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따라왔다고 했다. 걱정이 돼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시파에서 강으로 나가라며 떠밀 때는 그렇게 차갑더니 결국 몰래 따라왔던 거다. 숨은 고수가 숨어서 제자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무협, 소설 같은 전개다. 아니, 여기가 무협 세계니까 딱 맞는 건가? 그러면 무림대전 때도 계셨어요? 있었지. 마교에 잡힐 때도? 있었다. 용화의 눈이 가늘어졌다. 거기 있었으면서 왜 구하지 않은 건지.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삼켰다.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스승이 대신 싸워주면 성장이 없다. 그거죠. 맞아. 취광도인이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눈을 감았다, 떴다. 네가 잡혔을 때 솔직히 뛰어들려고 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근데 그 두 놈이 먼저 움직이더군. 취광도인이 철무영과 소연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동료를 위해 목숨을 걸고 마교 본거지에 뛰어드는 놈들이라니. 어지간히 미친 놈들이야. 알아요. 용화가 중얼거렸다. 미친 놈들이라는 건 동의한다. 그래서 가만히 봤다.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놈들이 진짜 믿을 만한 놈들인지. 취광도인의 눈이 진지해졌다. 합격이야. 둘 다. 무슨 시험이라도 치른 건가?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평가하고 앉아 있었다니. 짜증이 났지만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취광도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뼈가 우두둑 소리를 냈다. 오래 앉아 있어서 굳은 거다. 용화도 일어서려 했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다. 내공이 바닥이라 회복도 느렸다. 염창이라고 했지. 취광도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사천왕 서열사위. 저 염창왕.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다. 젊은 놈 치곤 꽤 센 축이지. 취광도인이 턱을 긁적이며 말했다. 근데 네가 용염탄까지 쓸 줄은 몰랐다. 아비가 가르쳤나? 네. 200년 전에. 200년 동안 3번밖에 안 썼다면서 아직 숙련이 안 됐구나. 반동이 그렇게 심하면 안 되는데. 취광도인이 용화의 팔을 잡더니 경맥을 짚어봤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경맥이 5군데 손상됐어. 용염탄 반동으로. 이 상태로 다시 쓰면 경맥이 완전히 터진다. 알아요. 알고 있었다. 다시 용염탄을 쓸 수 없다는 것쯤은 몸이 먼저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면 다음에 염창을 만나면 어떻게 싸우나? 용염탄 없이 사할의 내공으로 사천왕을 이긴다. 불가능이다. 취광도인이 용화의 표정을 읽었다. 걱정하는 거 다 보인다. 티가 나요? 얼굴에 써 있어. 취광도인이 술병을 내려놓았다. 진지한 표정이 됐다. 물어볼 게 있다. 니는 왜 염창을 이기고 싶으냐? 살아남으려면 이겨야 하니까요. 그것만이냐? 용화가 입을 다물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분했다. 내공이 사흘밖에 안 돌아온 상태에서 밀렸던 것이 분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분했다. 200년을 살아온 용족이 인간 하나한테 밀리다니. 분하지. 취광도인이 말했다. 읽어냈다. 그 감정을 기억해라. 취광도인이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들었다. 땅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원을 그렸다. 그리고 두 원 사이에 선을 여러 개 그었다. 이게 너다. 작은 원을 가리켰다. 이게 염창이다. 큰 원을 가리켰다. 내공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용족이라도 사할의 내공으로 18의 상대를 이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용염탄을 썼던 거다. 한 방에 모든 걸 건 도박. 근데 니는 그걸 했지. 취광도인이 용화를 바라봤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었어. 비록 반동으로 쓰러졌지만 사천왕을 상대로 무승부를 만든 거야. 사할의 내공으로. 무승부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둘 다 쓰러졌으니까. 문제는 다음이야. 취광도인이 나뭇가지로 작은 원을 톡톡 쳤다.
똑같은 방법은 두 번 안 통해. 염창도 바보가 아니거든. 다음엔 용염탄을 대비하고 올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가 커져야지. 취광도인이 작은 원 위에 더 큰 원을 그렸다. 내공을 회복하고 용화를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고 경맥을 치료해야 해. 쉽게 말 안 해. 그게 되면 고생 안 하지. 시간이 없어요. 마교가 추격하고 있잖아요. 시간은 내가 벌어줄게. 취광도인이 빈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장은 아니야. 이 경맥이 회복될 때까지 최소 보름은 걸린다. 그 보름 동안 내가 가르쳐 줄 게 있어. 취광도인이 일어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뭔가를 들고 나왔다. 낡은 두루마리였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먹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다. 경맥도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설명이 적혀 있었다. 용화는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필체가 너무 흘려서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게 뭐예요? 용화 순환법. 취광도인이 두루마리를 펼치며 말했다. 네 아비한테 받은 거다. 용화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용계에 있는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를 아세요?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취광도인이 두루마리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용화를 경맥에 직접 흘려보내는 기법이다. 지금 네가 쓰는 방식은 용화를 바깥으로 터뜨리는 거잖아. 용염탄처럼. 그건 반동이 너무 크고 효율이 나빠. 맞는 말이었다. 용염탄은 폭발적이지만 제어가 안 된다. 터뜨리고 나면 빈 깡통이 된다. 이 방법은 다르다. 용화를 경맥 안에서 순환시키면서 내공을 증폭시키는 거야. 4할의 내공이라도 용화로 순환시키면 7, 8할의 위력을 낼 수 있어. 4할이 7, 8할. 그 정도면 염창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이길 수도 있다. 근데 위험해. 취광도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경맥이 용화를 못 견디면 터져. 인간의 몸으로 용족의 기법을 쓰는 거니까. 성공하면 강해지고 실패하면 패인이야. 또 도박이다. 이번 생에는 도박만 하는 건가? 하겠어요. 빠르게 대답했다. 고민할 것도 없었다. 취광도인이 용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보름 동안 가르쳐 주마. 취광도인이 술병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라. 염창은 내가 넘어야 할 벽이다. 벽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수는 거야. 벽이라. 맞다. 염창은 벽이다. 부숴야 하는 벽. 그리고 그 벽 너머에 동련이 있고 교주가 있고 귀환석이 있다. 내가 넘어야 할 벽이다. 용화가 되뇌었다. 입에 익힐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을 잊으면 안 된다. 이틀이 지났다. 오두막에서의 생활은 단순했다. 취광도인이 철무형의 치료를 계속했고 소연이 약초를 다려 먹였다. 용화는 낮에 망을 보고 밤에는 용화순환법의 기초를 익혔다. 두루마리에 적힌 경맥도를 머릿속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했다. 철무형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안색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다. 호흡도 깊어졌고 가끔 잠꼬대를 하기도 했다. 잘 것 같았다. 용화의 경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아직 4할이지만 용염탄 반동으로 손상된 부분이 아물기 시작했다. 취광도인이 매일 밤 경맥을 정비해줬다. 한 시진씩. 술을 마시면서 스승님은 술 없으면 못 살아요? 술은 약이야. 기분이 좋아지면 기가 잘 돈다. 궤변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술을 마시면서도 치료 실력은 완벽하니까. 문제는 마교였다. 수색대의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었다. 첫날에 5명이었던 것이 어제는 10명이 숲을 뒤졌다. 점점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거다. 취광도인의 기 차단막 덕분에 발각되지 않았지만 영원히 숨을 수는 없다. 시간이 없었다. 보름은커녕 며칠 안에 발각될 수도 있었다. 셋째 날 아침이었다. 용화가 바위 위에서 망을 보고 있을 때 숲 저편에서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다. 내공이 부족해서 기감은 약했지만 이건 달랐다. 공기 자체가 따뜻해지고 있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증발하기 시작했다. 이 열기를 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염창이다. 염창이 직접 나선 거다. 급히 오두막으로 내려갔다. 스승님. 염창이 온 것 같아요. 취광도인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농담을 하지 않았다. 거리는 열기만 느껴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숲 저편에서 오고 있어요. 취광도인이 잠시 눈을 감았다. 기감을 펼치는 것이다. 이 사람의 기감 범위는 용화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넓을 거다. 삼리. 취광도인이 눈을 떴다. 마교도 30명과 함께 오고 있어. 그리고 염창 말고 한 명 더 있네. 한 명 더. 누구지? 달콤한 기운이야. 도끼를 품고 있어. 동년이다. 사천왕 서열 3위까지 나선 거다. 최악이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철무영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용화는 내공이 사할이며 소연 혼자서는 사천왕 둘을 상대할 수 없다. 도망쳐야 해요. 소연이 말했다. 철무영은 용화가 물었다. 업고 가면 돼요. 저와 용화가 번갈아 업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가능은 하다. 하지만 사천왕 둘이 추격하는데 부상자를 업고 도망친다. 도중에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다. 취광도인이 일어섰다. 술병을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올렸다. 나태하게 앉아있던 모습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에 무인이 서 있었다. 용화가 또 수련 시절에 딱 한 번 봤던 그 모습이었다. 진지한 취광도인. 너희 셋은 먼저 가라. 스승님. 길은 오두막 뒤로 나가면 있다.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살이 가면 작은 마을이 나온다. 거기서 마차를 구해서 최대한 멀리 가라. 용화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 스승님이 막겠다는 거예요? 막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취광도인이 피식 웃었다. 18화에서 철무영이 한 짓이랑 비슷하네. 이 팀은 누가 뒤에 남는 걸 좋아하나 봐. 농담이 아닌 게 분명한데 농담처럼 말하고 있었다. 짜증 났다. 싫어요. 거절은 받지 않는다. 취광도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할 일은 살아남는 거야. 강해져서 돌아오는 거야. 염창을 넘는 거야. 그게 제자의 의무다. 스승님 혼자서 사천왕 둘을 상대할 수 있어요? 취광도인이 헛웃음을 쳤다. 겁 없는 놈. 날 누구로 보는 거냐? 취광도인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손끝에서 기운이 흘렀다. 용화가 느끼기에도 어마어마한 기운이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강했나? 사천왕 사위 정도야 술 마시면서도 상대할 수 있어. 허풍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근데 이 사람이 허풍을 칠 때와 진심일 때의 차이는 알고 있다. 지금은 진심이다. 근데 3위는 좀 귀찮겠네. 취광도인이 턱을 긁으며 덧붙였다. 독이 문제야. 독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 필요하거든. 시간이 없었다. 열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공기가 건조해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나무짚이 마르는 소리가 들렸다. 염창의 화염이 숲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무차별 수색이다. 소연이 철무영을 업었다. 작은 체구로 장정을 업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내공이 있으니 가능했다. 철무영이 무의식 중에 신음을 흘렸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스승님. 용화가 취광도인 앞에 섰다. 가라. 취광도인이 등을 돌렸다. 다음에 고자. 다음이 있을까? 그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이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적어도 그 정도의 체면은 지키고 싶었다. 보름 안에 용화 순환법 마스터예요? 당연하죠. 거짓말쟁이. 취광도인이 피식 웃었다. 용화도 입꼬리가 올라갔다.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나왔다. 가요. 용화. 소연이 재촉했다.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용화가 돌아섰다. 오두막 뒤로 난 산길이 보였다. 좁고 가파른 길이었지만 이어져 있었다. 저 길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온다. 거기서 벗어나면 된다. 살아남으면 된다.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취광도인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아까까지 숨기고 있던 것이다. 진짜 실력이 드러나고 있었다.
산이 울리는 것 같았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발이 멈출 것 같아서. 산길은 예상보다 험했다. 바위와 뿌리가 튀어나온 좁은 길을 소연이 철무영을 업은 채 올라가고 있었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내공으로 다리를 강화하고 있었지만 장정 한 명을 업고 산길을 오르는 건 내공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용화가 앞에서 길을 열었다. 나뭇가지를 꺾고 돌을 치우고 발판을 확인했다. 내공은 못 쓰지만 눈과 손은 멀쩡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복발음이었다. 취광도인과 마교의 충돌이 시작된 것이다.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 정도 충격이 이 거리까지 전해진다는 건 싸움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소연이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숲 너머로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화염이다. 염창의 것인지 취광도인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됐다. 가자. 용화가 말했다. 목소리가 건조했다. 소연이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걸으면서 용화는 생각했다. 취광도인은 이길 수 있을까? 사천왕 사위는 된다고 했다. 삼위는 귀찮다고 했다. 귀찮다는 게 이길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모르겠다는 뜻인지 모른다. 지금은 알 수 없다.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가는 것뿐이다. 한 시즌쯤 걸었을 때 소연이 비틀거렸다. 무릎이 꺾이려는 걸 가까스로 버텼다.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한계가 오고 있었다. 교대하자. 용화가 다가갔다. 소연이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용화는 이미 철무영을 받아들고 있었다. 내공은 없지만 용의 신체가 있다. 근력만으로도 사람 하나는 업을 수 있었다. 무거웠다. 철무영이 이렇게 무거운 놈이었나? 괜찮아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겁긴 한데 뭐. 못 업을 정도는 아니야. 허세다. 솔직히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소연이 쓰러지면 끝이니까. 번갈아 버텨야 한다. 걸으면서 등에 업힌 철무영의 체온을 느꼈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온기를 지켜야 한다. 산길이 내리막으로 바뀌었다. 다행이었다. 내리막이 오르막보다 훨씬 수월했다. 나무 사이로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고 멀리 평지가 보였다. 마을이 보여요. 소연이 앞을 가리켰다. 나무 사이로 지붕들이 보였다. 작은 마을이었다. 초가지붕 대여섯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이 사는 곳이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때 철무영이 움직였다. 내려놔. 등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철무영? 용화가 놀라서 멈췄다. 내려놔라니까. 철무영이 반복했다.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무거울 텐데 왜 업고 있어? 소연이 달려왔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는데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다. 깨어났어요? 방금. 철무영이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봤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여기 어디야?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숲에서 싸우는 건데. 이틀이 넘게 의식이 없었던 거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모른다. 용화가 철무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나무에 기대어 앉힌 뒤 소연이 물통을 건넸다. 철무영이 물을 마시는 동안 용화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취광도인이 치료해줬소. 그리고 지금 그분이 염창과 동련을 맡고 계시오. 취광도인이 누구야? 내 스승이요. 철무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스승, 강한 사람이요? 강해요. 아마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그렇소. 철무영이 나무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믿어야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밭이 펼쳐져 있었고 닭이 돌아다니고 빨래가 널려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이 근처에 마교 본거지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이 셋을 보고 놀랐다. 찢어진 옷에 피 자국, 비틀거리는 걸음. 산에서 내려온 부상자들이 볼만한 꼴은 아니었다. 한 노인이 다가왔다. 어디서 오셨소? 산적을 만났소? 길을 잃었습니다. 소연이 빠르게 대답했다. 마차를 빌릴 수 있을까요? 당장 떠나야 해서요. 노인이 셋의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마차는 없소만. 수레는 있소. 소 한 마리가 끄는 거라 느리긴 한데 느려도 된다. 걷는 것보다 빠르면 된다. 소연이 은자 몇 냥을 내밀었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시골 마을에서는 큰 금액이었을 것이다. 협상은 금방 끝났다. 소수레에 짚을 깔고 철무영을 눕혔다. 아직 걷기엔 무리였지만 의식이 있으니 다행이었다. 소연이 수레 옆에 앉았고 용화가 소를 몰았다. 소를 몬 적은 없지만 뭐 어려울 것도 없겠지. 앞으로 가라고 하면 되잖아. 소가 느긋하게 걷기 시작했다. 마을을 벗어나 관도에 올라섰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어디로 가요? 소연이 물었다. 좋은 질문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마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 확실한데 구체적인 목적지가 없었다. 북쪽으로. 용화가 말했다. 최대한 멀리. 당장은 그게 최선이었다. 목적지는 나중에 정하면 된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다. 수레가 관도를 따라 느릿느릿 움직이는 동안 용화는 한번 뒤를 돌아봤다. 숲이 멀어지고 있었다. 아까까지 붉게 타오르던 하늘이 서서히 원래 색을 되찾고 있었다. 전투가 끝난 건가? 아니면 멀어져서 안 보이는 건가? 취광도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술병을 기울이며 피식 웃던 표정. 다음에 보자라고 말하며 등을 돌리던 뒷모습. 정말 다음이 있을까? 있어야 한다. 없으면 안 된다. 걱정돼요? 소연이 물었다. 용화의 표정을 잃은 거다. 조금. 거짓말이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걱정됐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소연까지 불안해질 것이다. 철무영이 수레 위에서 말했다. 그 스승이란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던데. 맞소. 그러면 돌아올 거요. 살아서. 철무영이 힘없이 웃었다. 죽을 놈이 술을 그렇게 마시겠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다. 취광도인은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몰래 따라다니면서 지켜볼 정도로 조심스러운 사람이니까. 수레가 덜컹거리며 언덕을 넘었다. 언덕 너머로 넓은 평야가 펼쳐졌다. 하늘이 높고 바람이 시원했다. 마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용화는 앞을 바라봤다. 끝없이 이어지는 관도 위에 소수레 하나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셋 다 살아있었다. 두루마리가 품 안에서 바스락거렸다. 용화 순환법. 이것을 익히면 강해질 수 있다. 염창을 넘을 수 있다. 취광도인이 준 희망이자 숙제다. 보름이라고 했다. 보름 안에 마스터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지. 맞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갚을 수 있으니까. 해가 기울었다. 하루 종일 수레를 몰아 상당한 거리를 걸었다. 마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추격의 기미는 없었다. 소가 지쳐서 멈추자 관도 옆 풀밭에 수레를 세웠다. 철무영이 수레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용아. 철무영이 불렀다. 고맙소. 그건 내 대사요. 아니. 철무영이 고개를 돌려 용화를 봤다. 내가 쓰러진 동안 업어서 여기까지 왔잖소. 그건 빚이요. 또 빚이다. 이 사이에서는 빚이 오가는 게 일상인 건가? 갚을 일이 자꾸 쌓인다. 소연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셋이 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곤했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입이 열리지 않는 상태였다. 용화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다.
불빛에 비춰보니 경맥도가 선명하게 보였다. 용화순환법. 이것이 열쇠다. 이것을 익히면 염창을 넘을 수 있다. 스승이 돌아올 때까지 강해져 있어야 한다. 내가 넘어야 할 벽이다. 취광도인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다. 벽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수는 거라고 했다. 좋다. 부수겠다. 불꽃이 흔들렸다. 바람이 불어온 것이다. 북쪽에서. 가야 할 방향에서. 용화는 두루마리를 품에 넣고 불꽃을 바라봤다. 200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간절한 적은 처음이다. 강해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갚고 싶다. 스승에게도, 동료에게도,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소연이 먼저 잠들었다. 철무영의 옆에 기대어 앉은 채로 고개가 떨어져 있었다. 밤새 잠 못 자고 사람을 업고 산을 넘고 불을 피우고 한계였을 거다. 철무영도 눈을 감고 있었다. 숨소리가 깊고 고른 걸 보면 치료가 잘 된 것 같았다. 용화만 깨어 있었다. 불을 지키며 밤을 새야 했다. 아직 안전하지 않으니까 내일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19화 끝.